여행 갔다 온 가족이 돌아왔을 때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집을 팔고 떠나기로 결심했거든요. 아들은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며 당황했고, 며느리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노동과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다. 너희는 얹혀 살았을 뿐이야. 65살에 제 집을 팔고 가족을 떠나다니 상상할 수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사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돌아왔는데 며느리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였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가정부에 불과했구나.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제 삶은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가족 속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제 삶을 되찾았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저절로 깨어나거든요. 손주 서연이의 도시락부터 챙겨야 하니까요. 김밥 하나를 만들어도 속을 골고루 넣어야 하고, 밥알 하나하나가 흩어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말아야 해요. 그렇게 도시락을 완성하면 이제 집안 정리 시간입니다. 거실 소파에 쿠션 하나까지 반듯하게 맞춰놓죠? 교무실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습관이에요. 35년간 교사로 살았던 시절이 몸에 배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때는 학생들 앞에서 당당했어요. 칠판에 글씨를 쓸 때마다 아이들이 집중하는 눈빛을 느꼈고, 제가 가르치는 것들이 누군가의 미래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뒤로는 어떤가요? 집안일이 제 본분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온통 가족을 위한 일뿐이죠.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빠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거품투성이라 받을 수가 없었죠. 벨소리가 멈춘 뒤 문자가 왔어요. 이제 정리하고 올라와.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 짧은 문장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내 삶이라니, 과연 저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오빠는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하지만 저는 들은 척만 했죠.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제 맘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머니니까, 시어머니니까 그래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오빠의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마치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렇게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오빠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과연 제 삶이라는 게 뭘까요? 교사로 살던 그때가 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제 삶일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찾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만약 지금의 삶이 제 삶이 아니라면, 그럼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며느리 지연이가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 울려요. 뒤따라 친구 2명이 함께 들어오네요. 저는 거실 소파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지연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이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요. 6시까지 식사 준비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말은 부탁이지만 명령조였습니다.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자 지연이는 벌써 친구들과 함께 안방으로 사라졌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뜨개질거리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6시라니 지금이 4시 반인데 2인분 더 준비해야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가 부족해요. 급하게 마트에 다녀와야겠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려는데 현관에서 아들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지연이가 저녁 차려달래서 장 보러 간다.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그래요? 엄마가 집안일은 더 잘하니까. 지연이는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집안일은 엄마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가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말이에요. 교무실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점심을 먹으며 교육 방침에 대해 토론했던 기억.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며 인사할 때의 기분.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학부모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의 뿌듯함.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이정옥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민수 엄마, 서연이의 할머니일 뿐입니다. 이름으로 불리는 일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돌아와서 바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미역국까지 정성껏 만들었어요. 시간에 맞춰 상을 차려놓고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온 지연이가 상을 보더니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어때 맛있지? 지연이의 친구들이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회사 얘기, 쇼핑 얘기, 여행 계획 얘기. 제가 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어요. 동료들과 만나면 교육 정책부터 시작해서 책 이야기, 사회 이슈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했거든요. 제 의견도 있었고, 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냥 요리하고 청소하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밤이 되어 모든 정리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가늘어진 어깨, 깊어진 주름, 힘없는 눈빛. 이게 정말 저일까요? 35년간 교단에 섰던 이정옥 선생님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의례 그런 거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려 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도시락은 싸야 하고 아침 준비도 해야 했어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늦으셨네요.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아들을 보니 씁쓸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또 걱정시킬까 봐서요. 점심을 준비하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디스크가 많이 나왔네요.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이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디스크 수술 얘기를 꺼내니 민수의 첫 반응은 이랬습니다. 수수료?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제가 아프다는 것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술 안 하는 방법은 없대요? 서연이는 또 누가 봐주지? 누구 하나 제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집안일만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냥 집안일을 해주는 기계였던 걸까요? 이후 수술날이 정해졌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고, 지연이는 서연이를 돌봐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저 혼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일 뿐일까?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깨어났을 때 병실은 조용했어요.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을 먹여주고, 딸이 손을 잡아주고, 아들이 베개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물 한 모금 마시라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그때 옆 침대 환자의 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아, 가족들이 바빠서요.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너무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그 딸이 제게 물을 먹여주고 베개를 받쳐주었어요. 남의 딸이 이렇게 챙겨주는데 제 가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퇴원 후 집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허리 수술 부위가 아직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집안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와 민수는 제가 느려진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차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지연이와 민수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보, 어머니 때문에 불편해요.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요즘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밥도 맛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꾸 아프시다고 하시니까 눈치도 보이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수술 받으셔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한 달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저렇게 점점 기력 없어져서 우리가 책임지기라도 해야 하면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건 어때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요. 요양원은 좀 그렇지 않아? 왜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저희도 편할 거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눈치 보시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눈치를 본다고요. 저는 제 집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저도 어머니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머니가 아프면 신경 쓸 게 더 많아지잖아요. 우리 둘 다 일하고 있고 서연이도 있고. 그 순간 손녀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없으면 누가 서연이 데리러 와줘? 할머니가 해주는 간식도 맛있는데. 서연이만은 저를 필요로 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파서 그렇게 못해줄 수도 있어. 할머니께 너무 의존하면 안 돼. 하지만 서연아, 방에 가서 숙제해. 서연이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를 위해 주는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그마저도 막혀버렸어요.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알겠어. 한번 알아볼게. 좋은 대로.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가족에게 짐이 되었구나. 내가 없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구나.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은퇴할 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제 가족에게는 불편한 존재였던 거네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을 상상해 봤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지내는 모습, 가족들이 가끔씩 의무적으로 면회오는 모습,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일까? 내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오빠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처음으로 그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민수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동남아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엄마, 집 잘 부탁드려요.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민수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마치 제가 집지기인 것처럼.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만들어뒀으니 꺼내 드세요. 저희 없는 동안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니. 정작 집안일은 다 저 혼자 해야 하는데 무슨 휴식이겠어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배웅하고 나니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갑자기 고요함이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으니 제 처지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관리인일까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오가, 잘 지내니? 네, 오빠. 잘 지내요. 민수 가족들은 뭐 하고 있어? 여행 갔어요. 동남아시아로. 너는 왜 안 갔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저만 집에 남겨뒀을까요? 그냥 허리도 아프고 애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다녀오라고 안 갔어요. 오가, 솔직히 말해. 너 지금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행복이라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오빠. 그 집도 내가 산 집인데 왜 거기서 눈치 보고 사니? 내가 산 집.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이 집은 제가 마련한 집이에요. 35년간 모은 돈과 퇴직금까지 보태서 산 집이요. 전세를 전전하는 아들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같이 살자고 했던 것인데 어느샌가 저는 새빵살이 하는 식모가 되어버렸네요. 오빠,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 그렇게 대하니? 오가 정신 차려. 너한테도 내 삶이 있어.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산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본다는 오빠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다음날 외출했다가 우연히 옛 제자 미경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중년 여성이 된 미경이가 저를 알아보고 반가워했어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집안일하고 손주 돌보며 지내고 있어. 아직도 남을 위해 사세요? 미경이의 말이 마치 오빠 말과 겹쳤습니다. 아직도 남만 위해 산다는 말. 저는 정말 남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은 저희에게 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라고? 그런데 선생님은 언제 선생님 인생의 주인이 되실 거예요? 교사 시절엔 학생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시잖아요. 저는 선생님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주인.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수의 어머니, 지연이의 시어머니, 서연이의 할머니, 그런 역할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될까요? 요양원에 가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일까요? 그때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겠다고.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당당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사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아니,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파시려고 하세요? 제 집이니까 제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민수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짐을 모두 정리해뒀어요. 많지도 않았습니다. 35년 교사 생활의 기념품들과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제가 아끼는 책들 뿐이었죠. 집 안은 안방만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제 손으로 마련했던 것들은 모두 정리했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뜬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민수가 밝게 말하며 들어왔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 짐들은 다 뭐예요? 집은 왜 이렇게 휑한 거고요? 지연이도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짐 내놨으니까 너희도 이사갈 곳 찾아봐. 이만큼 편해 봐주고 같이 살았으면 됐잖니. 안방은 손 안 댔으니까 알아서 정리해라. 아니, 이렇게 갑자기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적어도 상의라도 한번 해야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랑 상의하고 요양원 알아봤니?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더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냥 알아보려고만 한 거지 보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됐다. 이제는 나도 마음 편히 오빠네 근처에서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다. 허리도 아프니 치료도 받고 요양도 하고. 그때 지연이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도 못했는데 서연이도 있고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할 말은 끝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알아서 해라. 내가 가정부도 아니고 언제까지 너희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아야겠니? 말이 끝나자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태껏 꾹꾹 눌러 참으며 살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듯 했으니까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민수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니? 나 말고 내 가족한테 잘해라. 민수가 다음으로 한 말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엄마, 집 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전히 돈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살지, 외롭지 않을지는 관심 없고 오직 돈만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돌아설 결심을 굳혔어요. 뒤늦게 들어온 서연이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정길이 할아버지 알지? 할머니 오빠. 정길 할아버지네 동네로 갈 거야.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갈래요. 서연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서연이를 끌어당겼어요. 내가 따라가서 뭐 하려고? 할머니는 이제 우리 도와주기 힘드시대. 이제 할머니랑 따로 사는 거야.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를 붙잡을 생각도 없구나.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이사차가 왔습니다. 제 짐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 집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간다. 연락은 받으실 거죠? 안 바쁘면 받으마. 뭔가 원하는 듯이 우물쭈물하는 민수를 뒤로하고 이사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집과 가족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주택을 얻었어요. 집값이 서울보다 저렴해서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제가 주인인 집. 첫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서울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유로우면서도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분주하게 보낸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서울서 오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기 살기 좋을 거예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 할머니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이 얼마나 새로웠는지 몰라요. 민수 엄마가 아닌, 지연이 어머니가 아닌, 이정옥이라고 말하는 것 말이에요. 집 뒤뜰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깨십, 토마토를 심었어요. 흙을 만지며 씨앗을 심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순전히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사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오빠가 한 달쯤 지나 집에 들렀어요. 그리고 집을 둘러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사는구나. 맞아요, 오빠.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오빠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은퇴한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었어요. 오랜만에 교육 이야기, 책 이야기를 나누니까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정옥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게 보였습니다. 굽었던 어깨도 펴지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놀러 가도 돼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요. 그럼 언제든 와라. 일주일 뒤 서연이가 왔어요. 민수가 데려다 줬는데 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집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마당도 있고. 서연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 껍질을 주웠습니다. 텃밭에서 따온 토마토를 함께 먹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더 많이 웃어서 좋아요. 아이는 정말 순수해서 모든 걸 다 봅니다. 저 역시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간 지 며칠 뒤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머리에 새치도 늘어난 것 같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뭐가 죄송해?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민수의 사과를 들으니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져라. 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달라질게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그럼 가끔씩이라도 서울에 올라오세요. 서연이도 할머니가 그립대요. 서연이는 여기로 놀러 오면 되지. 내가 왜 서울까지 가야 해? 민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너도 이제 어른이야.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라.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어. 민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것 같아요. 너는 나를 잃은 게 아니라 가정부를 잃은 거야.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냉정한 말이었지만 사실이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민수는 몇 번 더 찾아왔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요. 하지만 저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이는 방학 때마다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서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순수한 관계였거든요. 의무나 책임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말이에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데? 당당한 사람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서연이에게 보여준 모습이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싶어서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제 삶을 찾아갔어요. 독서 모임에서 활동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도 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도 만들고 바닷가 산책도 매일 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든 게 제 선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자유. 35년 교사 생활과 은퇴 후 10년간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되찾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쳤던 제가 정작 당당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는 다릅니다. 교사로서, 어머니로서가 아닌 한 인간 이정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외로움도 느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자유로움이 더 큽니다. 내가 나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늦었지만 제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남은 인생은 온전히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정옥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